자, 이어서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의 절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한번 살펴봤죠. 그 중에서 이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출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그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 신용조사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외에 그 자신의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환경 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구매자들, 고객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고, 그 상품이 거기서 판매되었을 때 판매 가능성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환경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강의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라든지, 국민 소득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어떤 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이슬람 국가에다가 돼지고기 못 팔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가격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객 조사 있어야죠. 선호도.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패턴이나 문화가 다른 소비자들이 그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활권이나 문화나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물건이 잘 없어요. 그런 물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물품을 판매하거나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자기 혼자 경쟁 없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들 혹은 이미 기존에 그 물품을 그와 비슷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 회사들 이런 것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물품을 그 시장에 진출을 시켰을 때 어떻게 판매망을 구축하고 유통망을 구축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을 출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출장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을 동원을 해서, 특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키타나 대한무역진흥공사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각 전 세계에 관련된 어떤 지사라든지 지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거래선 발굴이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것들이 있는데, 거래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전에 그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취급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현지에서 나에게 물건을 발주해서 구매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거래선 발굴인 건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관련 유관기관, 앞서 제가 얘기했던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을 이용을 하거나 하는 것도 좋고요. 이 컨벤션이죠. 그 무역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해서 거기서
어떤 전시 부스를 형성하고 있는,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업체와 컨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거래 상대방들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2021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현재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선 발굴을 하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신용조사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출 과정에 설명할 때도 신용조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거래 상대방, 특히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하고의 거래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그 기업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조사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 영문 알파벳 C를 따가지고 C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해서 3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릭터, capacity, capital. 그러니까 그 어떤 상대방의 어떤 뭐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취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본 상태, 이런 것들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업계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동업자 조회를 통해서,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특히 신용정보와 관련해서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어떤 신용정보센터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해외에는 세계적인 신용조사 기관을 이용을 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신용조사를 통해서 거래선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거래 상대방에게 이제 거래 제의를 해야 되는데, 거래 제의는 주로 권유장, 서큘러 레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꼭 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거래는, 실제 지금 오늘날의 실무는 이메일이겠죠. 이메일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메일을 예전에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뭐 이런 거래 권유장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뭐 거래 권유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프로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꼭 명칭, 여기서의 그 어떤 서식이나 서류의 명칭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구두로도, 그러니까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메일로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거래 권유, 거래 제의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구 소개를 받았고, 우리는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데 이런 물품을 네가 주문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주문할 생각이라면 내가 얼마에 팔겠다, 뭐 언제까지 몇 개를 선적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뭐 결제할 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을,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낸 데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너와 거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프로포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제의를 받은 자가 여러 가지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나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어볼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뭐 장사하는 게 뭐 무조건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 맞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문의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지, 물품이라면 그게 성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어떤 공급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의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주고받고. 그리고 뭐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청약과 승낙, 오퍼와 어셉턴스라고 하는 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소위 말하는 제한의 정도가 아니라 딱 조건을 딱 걸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살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청약인데, 청약자가 피청약자. 청약자는 쉽게 말해서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청약자는 거래 제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런 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진행되었던 거래 제의와 여기서 말하는 청약과 승낙이 조금 다른 것은, 청약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래 제의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떠보기,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청약과 승낙이 비슷한 거래 제의이면서도 굳이 다르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청약과 승낙은 말 그대로 이 청약과 승낙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률적인 관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을 형성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냥 단순한 권유, 단순 거래 권유, 단순한 거래 제의와 청약과 승낙이 뭐가 다르냐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좋은 말로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근데 나중에는 그 나중에가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영원히 아닐지는 뭐 모르는 거잖아. 그냥 좀 친하진 않는 사람한테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프로포절이에요. 거래 제의야. 근데 여기서 청약과 승낙은 뭐냐면, 이제 약속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9월 29일 몇 날 몇 시에 시간 되냐, 뭐 그렇죠. 강북동에서 보자, 아니면 강안리에서 보자, 서면에서 보자, 그죠? 9월 29일 점심 12시 어디에 뭐 서면역 뭐 몇 번 출구해서 보자. 보자가 아니라 나올 수 있냐? 볼래? 이게 오퍼예요. 오퍼. 그 거래 제의를 받은 사람이 9월 29일 날 시간이 되면, 나갈 수 있으면 오케이 그때 봐, 승낙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서큘러 레더나 비즈니스 프로포절은 이런 거죠. 우리 나중에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 수준인 거고, 청약과 승낙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양 당사자, 한 사람은 물건을 팔고 한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는 그러한 법률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청약과 승낙이 있게 되면 말 그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살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의 시각인 거고, 반대도 있어요. 주문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 수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팔어, 오더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주문 승낙입니다. 거꾸로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걸 통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을 좀 살펴보면, 해외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인과 매도인이 이제 청약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이 피청약자가 돼서 거래 제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승낙을 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돼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도인은 물품을 팔아야 되고 매수인은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겨나는 법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률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건 파는 사람이 거래 제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 경우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매수인이 오더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매도인이 승낙자가 되는 거죠. 그건 뭐 상관이 없고,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의 절차를 통해서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역 체계, 이렇게 성립된 우리의 무역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역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이 무역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역에는 강의의 무역이 있고 협의의 무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역 계약은 협의의 무역이죠. 물품, 제품, 상품만을 이야기하는, 거래하는 그런 무역을 말하는 건데, 그
그런 물품을 거래하는 무역 계약을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이 무역 계약이란 말을 8글자로 얘기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고, 상품과 같은 협의의 무역을 무역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6글자로 얘기를 하면 국제 물품 매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역 계약에 있어서의 그러면 이 국제란 말이 들어간다. 인터내셔널이 하다. 그러면 그 의미는 서로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이 거래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물품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물품은 유체물, 형태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권리,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매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물건을 사고 판다 라는 뜻이죠. 주고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물건을 사고 판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물품을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당사자들이 의사를 합치시켜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일되어서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과 단순 약속은 달라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약속이란 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지만, 계약을 했다는 건 좀 다르죠.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면 감옥 안 가지만 계약은 어기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요. 계약은 법률성,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래서 사인 잘해야 됩니다. 쉽게 해주면 안 돼요. 약속은 사실 약속 많이 어기면 그냥 친구만 없어지지 감옥 가진 않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니한테 물건 팔게, 이건 니 줄게, 뭐 이거 내가 살게,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계약에 의해서 나는 너에게 물건을 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너는 나한테 물건을 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양 당사자만의 어떤 책무, 의무를 형성시키는 법률 행위라는 거죠, 계약이.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률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약의 의미가, 제가 도장 반드시 도장 찍었으면 지켜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 자체는 대륙법적인 마인드예요. 영미법에서는 이 계약의 개념을 조금 약속으로 봅니다. 약속으로 봐요. 근데 이게 약속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하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런 약속은 아니고, 영미법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거는 이것이 지켜지려면 이런 게 있어요. 사인과 사인 간의 약속이긴 한데, 만약에 이 약속을 위해서 누군가가 누구한테 어떤 급부,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에 따른 어떤 대가나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면 그것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계약이나 약속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영미법과 대륙법이 다릅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깊이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런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고, 이 입장의 차이가 결국에는 우리가 계약의 성립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무론이 아니라 무역 계약론에서 공부하게 될 뭐 CISG라든지 SGA라든지, 영미법은 SGA이고
대륙법계는 뭐 각국의 입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CISG가 어떤 대륙법 쪽인 마인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역 계약이 가지는 의미가 이런 거다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 거래죠. 국제 거래.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품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국내 물품 매매 계약하고 다른 점이 필수 불가결하게 국제적 이동이 수반돼요. 물품에. 내가 국내에서 마트나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랑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 사오는 거랑은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느냐? 내가 물건 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살 때는 이 사람이나 나나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가져오면 저 사람은 다른 국가, 다른 어떤 정치적 국가의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법을 적용받고 다른 통화를 쓰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나에게 내가 쓰기 위해서 저 나라로부터 이 나라로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국내 물품 매매와 국제 물품 매매가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물품 매매는 필수 불가결하게 종속 계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국제적 물품의 이동을 위한 운송 계약. 그리고 국제적 물품 이동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물건 사고 현찰이나 신용카드를 주면 되죠. 하지만 저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이나 어떤 금융 기법을 이용한 금융 기관을 이용한 금융 방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대금 결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종속적인 무역을 하기 위한 국제 물품 매매를 하기 위한 종속 계약들이 필요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중거법 문제 있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나는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받아요. 근데 나한테 물건 파는 사람은 미국에 있고 미국 사람이고 미국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우리 둘 사이에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행위라고 했는데 너와 나의 법률적 행위잖아요. 그럼 이 법률적 행위가 미국법 적용을 받을 것이냐 한국법 적용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곤란한 문제죠. 내가 국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백화점에 들어가서 내가 물건 사면 이 상거래는 한국법 적용 받겠죠, 당연히. 한국에서 상거래 하는 거니까 한국 상법 적용 받아요.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미국에 있단 말이야. 그럼 미국법 적용할 거야? 한국법 적용할 거야? 그 이슈가 있다니까. 그게 이제 중거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으로 소송을 하기로 했을 때 어디서 재판할 거냐? 미국에서 재판할 거냐? 한국에서 재판할 거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재판 관할 문제고, 그러다 보니 한국법 적용할래, 미국법 적용할래,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되도록이면 상인과 상인 사이에서 오랜 기간 거래해 오면서 무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거래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오랜 기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역 거래를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서 해오다 보니 해오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아니고 상인들만의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간습이에요. 어떤 국제법이 있고 아니면 국내법이 있어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하고 오랜 기간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내가 거기를 가든 이 사람이 오든 해가지고 거래를 해왔어요. 그들만의 거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굳어지고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상간습입니다. 상간습. 자, 그리고 상징적 인도가 일어납니다. 이 상징적 인도라는 것이 뒤에서도 선화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물품을
내가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 사면 내가 물품 받아오면 되죠. 바로 받아오면 되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와야 돼요. 물론 국내 거래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온라인 숍들이 많아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아서 뭐 택배로 물건 받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창고나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물건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뭐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잖아. 예. 그거 가지고 뭘 상징적 인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인도라고 하는 거는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대체하는,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물품을 대신하는 상징물, 심벌,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를 내가 누구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직접 들어서 줄 수는 없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 키를 이렇게 주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차를 니 타라 이러면서 줄 수 있는 거죠. 차를 내가 들어서 줄 수는 없잖아. 근데 차 키는 줄 수 있지. 그럼 차 키가 뭐예요? 일종의 차의 상징물이죠. 이 키만 있으면 저 차를 시동을 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좀 적절한 비유였는지 나도 지금 말하면서 좀 그렇긴 한데, 예. 물품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물품 매매에서는 이 물품을 대표하는 이것만 있으면 이 물품을 챙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 상징물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물은 국제 물품 매매에서 단 하나,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 빌 오브 레딩. 빌 오브 레딩 선화증권은 국제 상무론을 끝날 때까지 수도 없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국제 거래를 하다 보니 반드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도 체결해야 되고, 대금 결제를 해주기 위한 은행을 이용한 대금 결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점이 무역 계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이어서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법적 성격 중요한 게 이제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무역학 개론에서도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배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낙성계약이라는 건데, 낙성계약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합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것의 반대가 요물계약이에요. 당사자 의사 표시 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것들이 낙성계약이고요. 그게 이제 요물계약인데, 그러니까 낙성계약, 합의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의사를 나눠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요물계약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해야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이에요. informal contract라고 하는데 특정한 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요, 팩스로도 할 수 있어요. 꼭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의 반대가, 여기 지금 낙성계약, 합의계약의 반대가 요물계약이었죠. 불요식 계약의 반대가 요식 계약이에요. 포멀 컨트랙트인데, 반드시 거래가 성립이 되고 계약이 성립되려면 서면으로 눈에 보이는 종이로 해야 된다라고 제한이 되어 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요식 계약입니다. 근데 무역 거래는 불요식 계약이다. 기본적으로 쌍무 계약입니다.
양쪽 모두의 의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돈 주거나 물건 주는 뭐 증여나 이런 거랑 달라요. 자, 그리고 유상계약입니다. 서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구는 물건으로, 누구는 돈으로. 어떤 한쪽이 공짜로 받아가는 거,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 무상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 무상급식. 내가 돈 안 내고 밥 먹는 거. 그죠? 근데 무역거래는 유상입니다. 물건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임대차나 무한거래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무역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게, 이 무역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이제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약간 특이한 특정 형태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특별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대무역법에서 무역 관리를 할 때. 자, 무역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낙성 계약이니까 양 당사자의 의사만 있으면, 나 너한테 물건 판다, 나 너한테 물건 산다. 이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 계약이 아무리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래 대상물이 불법이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밀수를 한다거나 밀수 출입을 한다거나 뭐 작물 거래. 작물이 뭐냐면 남한테 훔친 물건,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거래냐 이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죠. 그런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신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차별하거나 뭐 학대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라 그러지?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 폄하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회 생활에서 그런 거고,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과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는 아주 법적인 영역이에요. 냉철하게. 그래서 한국의 민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뭐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대륙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영미법에, 계약이 이건 영미법적인 입장이에요. 4번은 반가로 4번은 약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미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약인이란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모든 무역실무책이 영미법적인 계약 성립에 있어서 약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인이 영어로 표현하면 consideration이고요. 한자어라서 약인이란 말이 저게 한자어인데, 저 말 표현보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더 적절한 번역은 대가예요. 대가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어떤 행위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의 프로스포츠에는 잘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의 뭐 메이저리그나 NBA나 이런 데 보면 어떤 특정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을 하죠. 그래서 그 선수가 굉장히 오래 몸담은 팀이나 아니면 우승을 많이 시킨 팀에 가서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식을 하기 위해서 그 팀의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요. 하루짜리 계약을.
그 팀 소속 선수로 되는 하루짜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하루짜리 계약의 그 대가가 예를 들어서 1불이야. 1,300원, 1,200, 1,300원. 그런 뉴스나 이런 그 어떤 토픽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수가 뭐 그 팀에 오래 몸담았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다가 다른 팀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끝냈는데 원래 그 오래 몸담은 팀에서 이제 은퇴식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팬들한테 박수 받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 팀 유니폼을 입어요. 그날 하루 은퇴식 하는 그날 하루 그 팀의 유니폼을 입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계약의 대가가 1달러예요. 1달러 그거 왜 주노?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1달러가 약인이라고 대가라는 거죠. 그 대가가 있어야만 영미법의 마인드로 대가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법원이라고 되는데 이 법원이 코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사님 있는 그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게 법률 행위라고 했잖아요. 이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법률적 관계와 관련된 텍스트, 기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법원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 국제법. 국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법들은 어디서 만드냐? 국제기구에서 만들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국제기구가 어딨냐? UN, 국제연합이죠. UN이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UN의 산하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만큼 유명한 UN 산하기구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유네스코, 유니세프 들어본 적 있죠? 유니세프는 뭐예요? 전 세계 뭐 제3지대 아니면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한 유니세프. 유네스코는 뭐예요? 전 세계 문화재, 유형 무형의 문화적 자산, 인류의 문화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런 UN 산하기구 중에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유니드로이드와 운시트랄이 있어요. 유니드로이드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예요. 전 세계의 법을 통일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보다는 사실 뒤에 나오는 운시트랄이 중요한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국제무역법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운시트랄이 주요한 무역과 관련된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혹은 모델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느냐?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인데 이제 1964년 헤이그 협약 이건 이제 잘 안 쓰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CISG 1980년에 제정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UN 컨벤션 UNCISG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CISG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이 협약이 체결된 장소를 따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선화증권에 대한 통일 협약 헤이그 규칙이라고 합니다. 헤이그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화증권 통일협약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항공운송에 관한 통일협약 바르샤바 조약 1929년 바르샤바 조약 그리고 해상 물품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르크 규칙이 있는데 이 함부르크 규칙은 잘 안 쓰이고요. 또 복합 운송과 관련된 MT 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다 협약 내지는 국제 협약이 이런 협약들이 이런 운시트랄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국제 입법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 내지는 국제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국제 무역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UN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국제 기구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UN 회원국들이 다 그러면 뭐 UN에서 만든 거니까 UN 산하기구가 만든 거니까 UN 회원국들이 그냥 그거 다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UN 협약이라도 UN 회원국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에 대해서 체약을 해요. 나 가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협약에 따라서 그 적용의 범위나 적용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 뭐 협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제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나 이거 안 지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배제권 없이 강행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협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CISG는 당사자들이 CISG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헤이그 협약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강행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외에 상간스법이 있어요. 상간스법. 이거는 유엔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 분야에서 그러니까 유엔이 어떻게 보면 각 전 세계 국가들이 외교관도 파견하고 국가들의 어떤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 상대적으로 완전히 공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면 국제상간스법은 주로 민간에서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사용되어 왔고 했던 그런 어떤 간행이나 간습들을 민간 기구나 민간 단체나 아니면 개인 혹은 뭐 여러 주체들이 만들어 놓은 법제화한 법처럼 만들어 놓은 하나의 민간에서의 어떤 규칙 같은 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앞에서 봤던 국제입법이 법의 느낌이라면 여기는 룰이에요. 너와 나 사이의 룰, 너와 나 사이의 규칙, 너와 나의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한 방식, 규정, 암묵적인 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체계화 해놓고 그리고 출간물을 만들어 놓고 문서화 해놓고 텍스트화 해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국제상간스법입니다. 주로 이런 국제상간스법은 어디서 만드냐? 국제상업회의소. 한국에도 부산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저기 그 어디냐? 문현역 다음인가? 어디죠? 점포역 옆에. 거기 가면 저 부산상공회의소 있잖아요. 네. 부산상공회의소가 있고 서울에 가면 남대문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숭례문 옆에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본부가 있어요. 서울 본부가 있어요. 예. 그거의 글로벌 버전 본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ICC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상공회의소예요. 국제상공회의소. 여기서 제정을 합니다. 여기서 제정을 하는데 어떤 것들 그 유명한 인커텀스 CIF FOB 인커텀스 그리고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그 외에도 추심 통일규칙 많아요. ICC 하는 일이 이거라서 엄청 많이 내놔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고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내놔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MI 통일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통일규칙들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유엔 협약하고 다르게 이거는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어차피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들이 그들의 거래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적용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게임의 규칙이라 했잖아요. 너와 나가 뭔가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룰로 하기로 했어. 그럼 그거 지켜야지. 그 룰대로 게임 할 거 아니야. 너와 내가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게임의 룰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걸 깨고 다른 게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반칙이잖아. 그걸 반칙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이 국제상간스법 내지는 국제통일규칙들은 거래 당사자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우리의 거래에 있어서 이 룰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면 그 룰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하고 그 룰에 따르기 했기 때문에 이 상간스법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거나
아니면 국제법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강행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들이 게임의 룰로 정한 이상 그 게임의 룰을 지켜줘야 되고 그 게임의 룰을 깼을 때는 거래 위반,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규칙이 상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통일법, 국제적 통일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상간수법이라고 한 말에는 상거래에만 적용이 돼요. 국제적인 어떤 형사법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간수법이. 상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나는 물건을 팔고 나는 물건을 사는 그 어떤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게임의 룰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게임의 룰을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도 아니고 한데 게임의 룰이 되는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무역 거래에 국제 물품 매매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무역 계약의 법원이 어떤 것들이 있냐? 모델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슬쩍 지나가는 말로 모델법 했는데 뭐냐면 유엔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법 체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소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통일된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각 국가마다 이렇게 법 만들어라 이렇게 법을 개정해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뭐 법 체계가 서로 상이한 대륙법계 국가도 있고 영미법계 국가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이걸 강제할 수가 없죠. 유엔이 뭐 그런 강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간섭이 등장하거나 하면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본떠서 만들 만한 모델, 우리 패션 모델처럼 패션 모델이 옷 입은 거 보고 따라 할 수가 없죠. 왜? 그 모델의 몸매나 키나 피지컬이 일반인과는 다른 먼치킨이니까. 하지만 패션 브랜드들은 그런 모델들한테 옷을 입히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그걸 뭐 문제 삼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델이라는 거에 패션 모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옷을 저렇게 입었구나. 사람들이 올해 뭐 FW는 어떻구나 이거 보잖아.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모델로 만들어 버린 거야. 누가? 주로 앞서 얘기했던 유니드로이드나 운시트라이. 특히 운시트라이 많이 해요. 무역 관련된 법은.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델법을 만들어요.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막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국이 법을 만들 텐데 운시트라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모델법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뭐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각국이 전자상거래법을 만들 때 운시트라 모델법을 카피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비슷하겠지. 모델법을. 물론 조금씩 그와 관련된 어떤 각국이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일본은 나름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 위에 뭐 입헌 군주국처럼 돼 있잖아요.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모델법을 가져와도 법 적용 그 실체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는 모델법을 따오면 뭐가 비슷해요? 큰 줄기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만들어 놓은 게 모델법입니다. 리스테인먼트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는 잘 없고요. 뭐냐면 영미법 쪽에 있어요. 영미법이 판례를 중시하잖아요. 그 판례 모음집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영미법은 판례가 굉장히 그 뒤에 후속되는 어떤 재판이나 소송에 충실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판례법들을 모아놓은 게 어떤 하나의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통일 약관 내지는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업계, 그 필드에서 사용되는 표준 양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의미가 있겠죠. 표준 약관이. 그게 하나의 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이러냐? 보험이 그래요. 보험. 운송도 그렇고. 운송보험 쪽이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고, 조금 끊었다가 청약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